죽음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전 세계의 죽음학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0 몇 년 전부터 나온 학문이 죽음학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의대 안에 우리 애들 뭐 의사 만들려고 한 사람들 눈이 빨개가지고 뭐 의대 보내려고 많이 하죠. 그런데 미국에는 이 죽음학과가 의대 안에 있습니다. 의대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죽음학이라고 하는 출발을 의사들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학이 나오기까지는 거기에는 수많은 배경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학이 나오기까지의 그 배경적인 것을 제가 인문학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는요,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 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첫째,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별로 임팩트가 별로 없어요. 옆에 사람이 나이가 젊어서 죽었다 그러면 안 됐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좀 섭섭하긴 하지만 이제 사실만큼 사셨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조문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조문하러 갔을 때 대부분이 보면 조문한 것은 불과 한 10초 정도 조문하고 나머지는 바로 옆에 식탁에 가서 인사하고 먹고 마십니다. 왜? 그 죽음은 나하고 별로 그렇게 내 식구가 아닌 한 그렇게 나하고 밀접하게 와 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막상 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나한테 죽음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으면 이건 이제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죽음의 객관화와 죽음의 주관화라고 하는 말로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객관화와 죽음의 주관화로 이걸 나누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객관화라는 말은, 죽음의 객관화라는 말은 죽음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는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일은 아니라. 그런데 죽음의 주관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죽음이 진짜 나의 문제가 됐어요. 이제 이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음이 우리들에게 있어 스트레스를 주게 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싫어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싫고, 그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떨린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죽음이 싫은 이유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줄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는 과정도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이 한 번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한번 해보면 괜찮을 텐데, 미안하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번 죽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으로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은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의사가 당신 한 달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유달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달리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유달리 외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관심하고 외면이라는 말은 저게 제가 같이 붙여서 지금 저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왜 그러냐면 의도적인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일단은 안 보려고 하고, 이야기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아버님, 어머님들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가서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래요? 돌아가실 때 뭐 해드릴까요? 이런 이야기 하면 옆에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맨정신이냐?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죽음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마을 앞에 사람이 죽어서 넣어놓은 관을 가지고 마을 앞을 지나가면 마을에서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왜? 관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을에 재수가 없어진다. 네. 그리고 일단은 모든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에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산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다 거의 산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럽만 가보셔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럽만 가보셔도 도시 한 가운데에 묘지가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가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산책하러 나온 공원 바로 옆에가 묘지가 있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죽음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로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그냥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익숙해. 두 번째로, 제 책에도 그 이야기를 제가 써놓았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교육은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유럽 같은 데는 독일이나 독일하고 그 다음에 스웨덴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요, 중학교 과정 속에 죽음 공부라고 하는 공부를 과목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영국에는 고등학교 때 죽음 과목이 있습니다. 죽음 공부 과목. 그러면 일본은요, 일본과 대만이 지금 고등학교 과정 속에 죽음 공부가 들어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림없는 일. 근데 왜 죽음 공부를 시키는 거냐? 어렸을 때부터 삶이 있으면 삶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엄마랑 같이 지내다가 엄마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상처를 받지 않고, 아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이 아이가 받는 충격이 훨씬 덜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나라는 이게 안 좋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뭐 잘 아시죠? 엘리베이터,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는 두말할 게 없습니다. 1, 2, 3층 해놓고 4층은 죽을 사자가 될 줄 모르니까 F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떤 데는 아예 4를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음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분석한 책들이 1990년대 이후로부터 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죽음은 공포스럽고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이 공포스럽고 싫은 것이 인간들로 하여금 오히려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인간은 살아보니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제일 바라고 원하는 게 뭘까? 일반 사람들로 봐서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보고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어. 왜냐? 이유는 뻔하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좀 안 죽으면 안 되나? 안 죽으면 안 되나?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죽음 앞에서 자기들이 항상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걸 한번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불멸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멸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없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불멸은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 그게 죽음의 공포인데,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불멸의 존재가 되는 그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좀 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포 관리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어니스트 제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 책을 통해서 세상에 발표가 됐는데요. 책 제목을 죽음의 부정이라고 해놓고, 원래는 뭐냐면 원어로 보면 테러예요. 테러. 무슨 말입니까? 공포라는 겁니다. 공포.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는 공포를 주기 때문에, 사람에게 공포를 없애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죽음을 한번 이겨봐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부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책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하고 있는 행위는요, 죽음을 피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베커의 책 이후로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00만 권이 팔린 책. 이 책이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이렇게 읽으면서 제 주변에 후배들한테도 제가 이 책을 사서 제가 선물로 했는데, 나중에 혹시 책을 읽고 싶으신 책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 책을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스티브 케이브라고 하는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죽음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사회적으로 문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불멸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이 불멸에 관한 책은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겁니다. 인류 역사를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그만한 힘은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이 사회가 발전했더라는 겁니다. 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느냐? 일단은 날씨가 추우니까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어쩝니까?
네? 얼어 죽죠.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날씨가 엄청 추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런 대로 살만한데 저녁 때만 되면은 온도가 확 내려가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집도 열대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허스름하게 집을 지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집을 탄탄하고 그 다음에 밖에 차가운 공기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서는 따뜻한 것을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남방의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방의 출발점은 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살기 좋게 하려고 남방 남방 잘 돼서 살기 좋게 하려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 이게 바로 인간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 속에서 집이 발전하고 남방이 발전하고 냉방이 발전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과학적 심리적인 분석 방법으로 한 걸음 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은 책이 바로 이 슬픈 불멸주의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뭐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 좀 잠이 오신 것 같으니까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불멸주의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인류가 발전하기도 했지. 그런데 과거판 불멸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현대판 불멸주의자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불멸주의자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이 과거의 불멸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봐보세요. 왜 왕 중심이었느냐? 저 옛날에는, 과거에는 먹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저도 65인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전라남도 저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냐면 제 친구 중에 아들 9명에 딸 1명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뭐 6명, 7명 있는 것은 저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이었어요. 제 동창이 거기가 상1이 제일 큰 형님, 상2가 둘째 형님, 상3이 셋째 형, 제 친구가 상7이었습니다. 7번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고 나면,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다 서울로 갔습니다. 그때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 입을 하나라도 줄여야 우리 집 식구가 산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다 서울로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남에서, 영등포에서 가죽 자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막노동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생존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사냐. 그런데 그때 신간 편한 사람들이 있었죠. 저 옛날에. 바로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왕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뭘까요? 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명령 하나만 내리면은 모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내가 명령 하나만 딱 내리면은 다리가 나지고, 내가 뭐 누구 하나 보기 싫다 그러면 저놈 죽여 그러면 끝내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마음대로 안 되느냐? 죽을 때가 되면은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불멸주의자들은 특히 왕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진시 황제는 어떻게 합니까?
불로초, 다시 말해서 불로초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기꾼한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저기 동방에 가면 불로초라고 하는 유명한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를 먹으면 절대로 늙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자기의 부하들 1000명을 동방으로 다 보내서 세계 각국으로 다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오게 합니다. 왜? 불로초만 찾아서 먹기만 하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실패했죠. 예. 자, 또 있습니다. 이렇게 불로초를 찾으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불로초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걸 실패하고 나니까 두 번째로 이 진시 황제는 무엇을 만드냐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해서 그 무덤을 황제에 맞게 무덤을 아주 크게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거기다가 산채로 일부는 산채로 데리고 들어가서 묻어서 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내가 뭔가 저 세상에서 이 사람들의 시중을 받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 진시 황제 무덤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발굴되어 있는 곳에 지금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져 있던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진시 황제가 그랬다 그러면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죠. 저 피라미드의 출발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저것도 무덤입니다. 그 안에 왕을 황제를 거기다가 묻어놓고 묻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방부제로 해서 사람 썩지 않게 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그 존재를 위해서 또 저 피라미드 안에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함께 묻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미라죠. 자, 또 있습니다. 불멸주의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을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왕이 안 죽으려고 하니까 진시 황제는 약초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어쨌느냐 유럽에서는 약초를 구해오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지 않을 약을 만들어 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자 약초를 찾을 수 없으니 뭐라는 거냐 약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약으로 하여튼 죽지 않을 약만 만들기만 하면 나는 불멸의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연금술사들이 죽지 않을 약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뭘로 썼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사람 몸 아닙니다. 금. 맞았습니다. 금입니다. 금으로 죽지 않을 약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금이었느냐? 금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저 금으로 뭔가 약을 만들어서 먹으면 사람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으로 죽지 않을 약을 만들 걸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약을 만들다 보니 실험을 하다 보니까 금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요. 옛날에는 더 비쌌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 금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들을 죽지 않을 약을 만들려고 가만히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금값이 비싼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슬그머니 돌립니다. 어떻게 돌렸을까요? 금을 만들자. 그래서 연금술사가 이제 금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금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변함없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을 넣어서 약을 만들면 불멸의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값이 점점 비싸지니까 금을 만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오로지 머릿속에 뭐밖에 없는 거냐, 이제 금을 만들기만 하면 이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가 되나요? 로또. 자, 그래서 고대 문명이 발달한 곳은요, 다 이 연금술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중국도, 이집트도, 인도도, 메소포타미아, 어떻게 해서든지 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실패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말이 있습니다. 연금술사들. 자, 인간이 금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인간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만들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금을 만들려고 온갖 실험을 다 하면서 발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연금술사를 통해서 철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철이 발견되면서도 그 속에서도 더 강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돌들을 통해서 어떤 물질들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실험을 통해서 화학 분야의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수많은 물질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왕과 연금술사들이 옛날에 불멸주의자였다면 이제 현대판 불멸주의자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판 불멸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겁니다. 과학이, 잘 들어보세요. 과학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에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속에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 속에 수많은 장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여기에 지금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판 불멸주의자 중에 첫 번째,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약으로 영원히 사는 법을 찾을 수 있다. 현대판 블루투를 찾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몇 개 정도 드십니까? 하나. 아침 저녁으로. 뭐 뇌 영양제다 하더라고요. 뇌 영양제. 건강하시네요. 그 고혈압약도 안 드시고요. 그거는 안 와. 그럼 지금 몇 개 정도나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나. 바로 그 한 5개. 보통 보면은 고혈압 약도 드시고 아니면은 이제 고지혈증 약 주로 좀 많이 드시고요. 안 그러면 당뇨 같은 거 약도 많이 드시죠.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내가 늙어지지 않고 죽지 않은 존재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약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자 생물학으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의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라이너 폴링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 폴링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무엇의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냐면, 특히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자, 바로 이 폴링 박사의 모습입니다.
그가 써놓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폴링 박사가 쓴 책이 암과 비타민 C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 암과 비타민 C라는 책에서 이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비타민이 마법의 물질이다. 우리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을 하게 되면 무서운 질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비타민을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책이 암과 비타민 C라고 하는 이 책이 노벨상을 받게 한 굉장한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전부 비타민 열풍이 불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비타민 C를 잘 먹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거기서 또 주장한 게 그거죠. 비타민 C를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먹어야 한다고 그러죠? 하루에 6번. 6번. 또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먹으려면 반드시 밥을 먹고 그 가운데서 비타민 C를 먹으면 소화력도 증가가 된다. 전부 이 사람이 그 책에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환상에서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이 폴링 박사가 2번이나 노벨상을 딱 받고 났는데 그 부인이 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위암이 발견되고 나니까 자기가 책에서 썼던 그대로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비타민 C를 가지고 얼마든지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큰 소리를 텅텅 쳤습니다. 두고 봐라. 내 와이프를 내가 고쳐가지고 내가 받은 이 상과 내가 연구한 것이 진짜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6번씩 계속적으로 비타민 C를 충분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을 의학 박사니까 이 부인을 계속 치료했죠. 성공했을까요? 네. 위험은 위험하잖아.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잡아주는 거로 만족해야 돼. 이 폴링 박사는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라고. 그러니까 원래 노벨상을 한 번 받는 것도 진짜 가문의 영광인데 2번씩이나 의학 노벨상을 받았던 이 사람도 결국은 어쩌는 거냐면 죽음 앞에서는 어떤 약도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정도는 현대의학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노화를 진행시키고 하는 것들을 점점 늦춰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한 겁니다. 이것도 의학의 발전의 하나의 혁혁한 결과물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저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60대 이제 중반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다들 하는 말이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시느냐. 저거 뭐냐면 옛날하고는 달라요. 목사님은 지금 40대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로 따지면 지금 60대가 지금 40대 옛날에 40대가 지금은 60대 정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아이고 저도 늙은 만큼 늙었는데 저도 몸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돌아보면 저 어렸을 때
소위 말해서 50년 전에 제가 저 전라남도 해남 남창이라는 저 시골에서 살고 있을 때 그때는 환갑잔치를 마을에서 했는데 그 환갑잔치가 마을의 큰 잔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갑잔치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60 이상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환갑잔치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웃어요? 네? 네. 그런 것들. 치매 일기랍니다. 환갑잔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치매 일기. 네. 치매 일기. 치매 일기네. 네. 그 다음에 이제 70대 가지고 70잔치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치매 예방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이제는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뭐 자식들 모아서 같이 이렇게 식사라도 하려고 하면 80 정도는 돼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만큼 우리들의 수명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결과에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현대판 불멸주의자가 있습니다. 인체 냉동 보존술이라고 하는 이 의학 기술이 미국에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알코 생명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 놓은 냉동 용기입니다. 1인당 작년인가 1인당 20만 달러를 주면 저 용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냐? 제가 병에 걸려서 이제 의사가 당신은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죽기 전에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냉동을 시켜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냐? 살아있는 채로 저 냉동 캡슐에 들어가서 사람을 그대로 얼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이 나올 때까지. 진짜로 이렇게 영하 196도에 냉각 캡슐 속에 지금 보관을 이렇게 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뜨는 회사입니다. 죽기 전에 저 캡슐에 내가 들어가겠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지금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TVN이라고 TV에 저 회사를 탐방해서 나온 그 화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 회사의 내부 환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저 캡슐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누가 살려줘요? 이 회사에서 아니 자식들도 다 죽었는데 제가 나중에 살아봤자 누가 살려달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 회사 맘이잖아요. 정답이에요. 아니 쟤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저거. 아니 나중에 누가 살려주냐고. 쟤는 살려주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나를 누군가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누가 거예요. 살려줘? 모르는 거죠. 괜히 돈이 없는 누가 살려줘 쟤를. 그래서 저 알코 회사에서 뭘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고객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보험 회사에다가 우리도 당신들이 낸 돈을 가지고 보험 회사에다 보험을 집어넣는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다가 딱 붙입니다. 위암 환자. 근데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오거나 또는 수술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을 해동시킨다. 이것을 보증해주는 보험 회사에다가 보험금을 또 내는. 돈 많이 벌었겠네요. 돈 많이 벌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지금 저 안에 아까 제가 질문해드렸지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고 이제 미국 안에서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살아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사망 신고를 해서 사망 사람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냐? 아직도 미래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놔둬야 되는 거냐? 골치 아프네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골치만 아프다. 예?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20만 달러 빨리 마련해서 미국 가야 되겠다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우주로 날려버려요. 자, 일단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죠. 네. 줄기세포를 통해서 재생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복제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불멸의 길을 찾아가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재밌죠? 네. 이거 이제 영화인데요. 나중에 이 영화를 언젠가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어떤 영화냐면 이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세포와 DNA를 가지고 뭐 하냐면 똑같은 인간을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저의 DNA와 저의 세포를 이 회사에다가 갖다가 돈하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뭐 하는 거냐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데 왜 만드느냐? 그 사람을 만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폐가 안 좋아졌다. 폐가 안 좋아져서 제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그러면 복제해 놓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폐를 띄어서 제 폐를 띄고 이 폐를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걔는 죽어요? 예? 걔는 죽어요? 복제인간은? 복제인간은 죽죠. 아니 또 복제해요. 또 만들면 되죠. 또 만들면 되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제인간으로부터 장기를 떼어내서 복제를 원했던 인간의 아픈 장기에다가 이식을 하고 복제인간은 폐기처분을 합니다. 이게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이식용 장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면 폐, 간이면 간 이런 거 떼가지고 원래 주인한테 이렇게 가지고 간 그 케이스 해가지고 밑에다가 취급 주의 써놓았습니다. 나오는 하나의 장면이죠.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자, 저의 DNA와 저의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또 만들었어요. 저를 다시 만듭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복제된 인간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사람인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간이나 폐를 떼가지고 저한테 하고 이걸 폐기 처분하면 그건 살인인가요? 살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참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죠. 이게 아니 내가 돈을 내서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장기 매매도 실은 이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띄어서 자기가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은 과연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줄기세포. 무릎을 치료하는데 요즘에 줄기세포가 제일 발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왜 줄기세포 연구가 발전한 줄 아세요? 세계에서 노인의학이 제일 발달한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고령화 시대로 돌아가면서 노인들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된 데가 일본이에요. 근데 노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아프지 않는 거죠. 노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관절. 노인들은
일단은 움직여서 화장실을 다니실 수 있어요. 이게 제 문제. 그런데 움직일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관절과 다리 있는 쪽이죠. 근육, 관절. 그래서 근육과 관절,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연골, 이것에 대한 최고의 기술력을 어디서 가지고 있냐면 일본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다리에 연골이 있는데 이것을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러면 아마 분명히 누가 딱 전화 올 겁니다. 가시죠. 어디로? 일본? 일본으로. 아니요. 우리 전라도에까지도 그렇게 모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수술을 받도록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씩이냐? 한 번 가는데 3천만 원 정도. 근데 3천만 원 내고 세포 수술을 진짜로 받고 돌아오신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십니다. 정말로 가셔서. 근데 효과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줄기세포 수술을 받고 나셔서 다녀오셔서는 이렇게도 좋은 수술이 있냐고 그러시더니 2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 다리야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자, 기간이 2년이구나. 어찌됐든 이 줄기세포라든지 복제인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연구는 되고 있지만 이건 불가능한 그런 연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줄기세포로 제 몸에서 만들어낸 이건 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이것을 재생을 한다 한들 이게 사람 몸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하고 신체적인 저항력이 또 다르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서 만들어 놓은 줄기세포는 사람 몸에다가 막상 집어넣게 되면 사람 몸에서 제 줄기세포 이것을 저항을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왜? 다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니야. 의학이 발달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더 오래 살 수 있고 나중에는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 인간이 포기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이 죽음에 관한 것은요, 인간은 절대로 포기를 못합니다. 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침덩어리가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인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인류 역사는 육신을 가지고 죽음과 싸워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그래도 불멸에 대해서는 어쩐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지 않아. 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저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제 자 육신을 가지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실패하고 지금도 연구한다고 하긴 하는데 쭉 이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어쩌냐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했다면 그건 어쩐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 한 인간은 죽음을 이기는 다른 방법을 찾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불멸의 방식을 찾아 나가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으로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족을 남기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그냥 때가 되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산다고 그랬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 내가 죽을 존재이니 내가 죽더라도 나 닮은 놈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
그래도 나는 가지만 내 흔적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인간이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을 통해서 후손을 남기고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사진을 제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 손녀 다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족을 소중히 하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할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 죽음하고 싸워서 내가 지고 싶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고 또 하나는 묘하게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리 세상에서 길고 난다고 하는 사람도 죽음의 자리에 딱 놓이게 되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결국은 가족이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려고 하는 불멸주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죽어 없어져도 내 이름은 영원히 남아있으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을 짓고 그 성을 자기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면서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자기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멸주의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책에 그 유명한 책인데요.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이라는 동물은 죽어버리는 짐승이야. 그런데도 돈만 있으면 뭔가를 사고 또 산다. 고양이가 인간들을 딱 보니까 저 인간들은 참 신기한 동물들이다. 왜냐? 저 인간, 저들도 죽을 존재이면서 돈만 생기면 뭘 사고 또 사고 한다는 거죠. 그까 달리 마음 한구석에 자기가 산 물건 중에 이것만큼은 나랑 영원히 있으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어디 가서 쇼핑 많이 하시죠. 돈 생기면 쇼핑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깔려져 있는 심리가 뭐냐면, 내면에 깔려져 있는 옷 사놓고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이 옷 사놓으면요, 3년 지나고 나면 안 입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버리고 몇십 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배 나오고 뭐해서 도저히 못 입고 뭐 유행 지나서 도저히 못 입어도 그걸 못 버려요. 살 빼서 입고.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그걸 어떻게 입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렇게 물건을 자꾸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나는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계속 살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네? 자, 세 번째, 불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명예와 예술작품 등을 통해서 자기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베토벤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네 번째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은요, 동물과 내가 차별을 두고 나하고 동물하고는 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동물이죠. 네? 동물이죠. 네.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인가요? 아닌가요? 동물이에요. 동물이죠. 네. 네. 동물인데 인간은
살면서는 나는 동물이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겁니다. 동물을 봤더니 개나 고양이나 다른 동물을 봤더니 저것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대부분이 다 죽는 동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동물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뭐하는 존재예요? 죽는다.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은 내가 동물들이 죽는 저 죽음을 내가 좀 회피한다고 생각이 들어질까요? 동물하고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예, 다르다고 생각하면 죽음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먹고 싸고 마셔야 됩니다. 이 육체적 욕구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마시고 아무 데서나 싼다.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왜? 저거하고 나하고는 달라. 네. 그래서 저 동물이 죽는 것처럼 저렇게 나는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 속에 뭐가 발전하기 시작하면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물과 같이 생활하지만 않으면 동물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물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어디에서나 동물은 그렇잖아요.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개들 키워보시면 알죠. 가다가 끙끙대다가 어디 내가 싸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싸잖아요. 네. 그러나 인간은 배설물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이 동물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의 냄새를 유발하는 이 대변이나 소변이나 피라든지 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발전했느냐? 그래서 화장실이 발전했다. 소나 개, 돼지하고 인간하고 다른 건 뭐냐면 걔네들은 아무 데서나 먹고 싸지만 인간은 그래도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발전하고 병원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여기 책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화장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인데 인간의 역사는 곧 무슨 역사다? 화장실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러신 보셨나요? 이런 데서는 안 살아보셨죠? 그래도? 저는 이런 데서 살아봤습니다. 저 해남의 남창교회 저 옛날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교회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요렇게 푸세식이었죠. 푸세식. 근데 지금은 어쩌냐? 지금은 물로 깨끗하게 자기가 아무리 대변을 놔도 집 안에 그런 냄새가 납니까?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동물과 다르게 신체 부위를 옷으로 가리고 옷 입는 동물은 없죠. 근데 요즘에는 가끔 생기더라고요. 개들 보니까 막 옷 입혀갖고 다니는. 예. 그리고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발전하느냐? 옷이 발전하고 두 번째로 화장품이 발전하고 세 번째로 여기에 붙이는 부처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는 문신 이런 것들 다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다 문화랍니다.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암놈 쑥놈 붙어서 섹스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물은 저것들은 아무 데서나 쓰는 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의미와 낭만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가장 큰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동물들하고 좀 다르고 나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뭐가 발전하는 거냐? 저런 것들이 모아져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게 바로 이 저변에 깔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끊임없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죽음과 싸워봤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었죠.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겨낼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저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주시죠.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인가 축복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이다. 개인으로 보면 저주고 전체로 보면 축복이. 나는 안 죽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죽으면 되는 자, 아니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죽음이 나한테 오늘 저녁에 죽음이 나를 만나러 온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슬프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십니까? 60 넘었으니까 이제 축복이죠. 네.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누가 제일 젊으신가요?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죽음이 축복인가요? 아니면 저주인가요? 제가 작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해주고 있는 게 죽음을 2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분들의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는 병동에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2개월 정도 병원에 있으시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무슨 소원 같은 거 있느냐 그러면 그 소원을 저희들이 들어드리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희 바람의료복지회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 했던 사람은 33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육종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화순 출신이었는데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나오고 대학은 고대 나와가지고 삼성전자에 근무를 하다가 33살에 이제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한번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을 한번 모아서 마지막 생일잔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화순 전대병원에 룸을 하나를 전부 내가지고 거기다가 생일잔치 전부 데코레이션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 동창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을 50명을 초청을 해서 생일잔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생일잔치 하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그 웃으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꽃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부모들의 마음은 참으로 찹찹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난 아직도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 봄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8번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저주입니다. 이걸 이거냐 저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옆에 사람도 가슴 아프게 만들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못된 짓 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조금 좀 저 세상으로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실 분들, 환자분들을 이렇게 계속 만나보면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이 어느 정도 먹었으면 빨리 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 분들 대부분이 병원에 가보시면요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병원에 가보시면 환자들의 대부분이 많이 주무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 병원에 가보시면 대부분이 많이 주무세요. 이유가 뭔지 아셨어요? 잘 모르시죠? 이유는 뭐냐 하면 저녁에 잠을 안 자요. 그분들. 왜 안 자요? 자고 있으면 저녁에 캄캄한데 아무도 없는데 간호사도 없는데 자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와서 나를 데리러 가도 아무도 모르게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안 자요. 거의가 저녁에 잠을 안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안 주무시니까 이제 낮에는 간호사들이 오고 의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놓여요 이제? 예, 죽음의 사자가 나를 데리러 와도 이 사람들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에 어쩌는 거냐면 그때는 마음이 놓여서 낮에는 주무시는 거예요. 자, 죽음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인가 축복인가? 이것은 무엇으로 그 방법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냐면 아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여기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깜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죽음이라는 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과 타협하라.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이야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마주하라. 다시 한번요.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마주하라. 그러면 삶에 더 깊이 감사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죽어서는 안 돼. 나는 죽을 존재가 아니야. 죽음은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가는 가운데 오히려 죽음에 대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지 말고 오히려 죽음하고 마주쳐봐라는 거예요. 죽음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죽음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죽음이 주는 깨달음이요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두 번째 강의에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죽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음과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죽음과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오히려 죽음과 싸우지 말고 죽음하고 대화를 해요. 아니, 죽음하고 뭔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죽음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죽음학입니다.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과 어떻게 하면 대화를 나누고 죽음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죽음에게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게 죽음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이 죽음학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죽음학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줄까?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30분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